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기억과 꿈, 심지어 나 자신이라는 이 느낌까지도 전부 딱 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우리의 현실 전체를 빚어내는 이 놀라운 기관, 뇌 속으로 함께 깊숙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작 1.4kg밖에 안 되는 이 머릿속 기관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 말 그대로 우리의 우주 전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첫째, 뇌가 어떻게 나만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거고요. 둘째, 뇌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우리 사이의 세계를 탐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가 시간과 기술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그 너머의 세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정, 바로 우리 각자의 뇌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그 내면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우리가 하는 경험들이요,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 경험들은 실제로 우리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바꿔놓거든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읽기라는 행위입니다. 아니,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어떻게 뇌를 바꾼다는 걸까요? 프랑스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리 뇌에는 VWFA라고 불리는 글자 인식을 전문으로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을 훈련시키면 정말 놀라운 부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글자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얼굴이나 도구, 건물까지 더 잘 알아보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특정 기술 하나가 뇌의 전체 시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뇌가 세상에서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이 보는 대상, 바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다음에 보여드릴 실험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플러스 34%.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스터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무려 34%나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익숙한 것에 본능적으로 더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얼굴이 누굴까요? 바로 매일 거울에서 마주하는 우리 자신의 얼굴이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인 사회적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연결이라는 게 그냥 기분이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에 직결되는 아주 근본적이고 진화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뇌는 애초부터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생존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토록 강력한 생존 본능이 때로는 아주 어둡고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정말 충격적인 역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현상입니다. 고통을 주는 대상에게 오히려 더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되는 이 역설적인 심리. 다음 실험이 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설리번 박사의 쥐 실험을 한번 보시죠. 다 자란 쥐는 당연히 고통과 연결된 페퍼민트 향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갓 태어난 새끼 쥐는 오히려 그 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여기에 정말 깊고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에게 양육자와의 애착은 생존 그 자체거든요. 버려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아기의 뇌는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애착을 유지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양육자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시야를 확 넓혀서 인간의 마음이 우리 눈앞의 경험을 넘어 시간이나 기술 같은 아주 거대한 개념들과는 어떻게 씨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결코 만나지 못할 미래의 세대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미래와의 협력이라는 실험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실험은 간단해요. 한 세대를 구성하는 5명이 100개의 코인을 나눠 갖고 남은 건 다음 세대에게 불려주는 방식이죠. 먼저
아무런 소통 없이 각자 알아서 행동하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망했습니다. 일부의 욕심 때문에 자원은 불과 두세 세대 만에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요. 단기적인 이익만 쫓다가 다 같이 실패의 길로 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어요. 같은 세대 구성원끼리 서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약 90%의 사람들이 협력을 선택했고 그 결과 자원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미래를 위한 책임감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기술 중 하나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뇌는 스스로 만들어낸 또 다른 거대한 기술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닮았으면서도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지능이죠. 구글의 인공지능 딥큐 네트워크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AI한테 아무런 설명서를 주지 않고 오직 고득점이라는 보상 하나만으로 비디오 게임 49회를 스스로 학습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29개의 게임에서 인간 전문가를 아예 뛰어넘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 AI가 어떻게 그런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는지 이걸 만든 개발자들조차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100%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어쩌면 진정한 지능이라는 건 그것을 만든 창조자조차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여정은 내면에서 관계로 그리고 미래의 기술로 뻗어나갔다가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만약 진정한 지능이라는 것이 그것을 만든 창조자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라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거대한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